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대 동아시아반 학생들. 우리 38페이지에 7번 문찰 차례가 되겠죠. 예. 거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런 건 사진과 함께 그 문화재 이름을 주죠. 이게 대단히 편안한 스타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입니다. 이름도 정말 더럽게 긴데요.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발견이 됐습니다. 재보수 공사 중에. 이게 바로 현존하는, 지금까지 전해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찍어낸 책자죠. 뭐 정확히 책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두루마기 휴지처럼 이렇게 둘둘 말려 있던 건데, 그러면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다. 이건 국사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제작 시기입니다. 일단 불국사가 석굴암과 함께 만들어진 시기가 8세기거든요. 그러면 만들어졌으니까 그 제작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기가 8세기야. 그리고 목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아시겠죠? 금속활자 아닙니다. 금속활자 나오는 건 언제예요? 고려죠. 고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통일신라 때니까 8세기. 가장 국력이 강성했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백만탑 다란이경인데 이건 이제 조금 좀 느낌이 그런데 이게 쪽발이 거죠. 이것도 얘네들도 목판으로 찍어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불교 경전을 나무에다 새겨서 먹물 칠해서 찍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포인트 자체가 이게 호국불교적 냄새가 좀 강한 겁니다. 그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가의 어떤 존립이라든지 번성 이런 것을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가볼게요. 몽골 침략기에 제작됐다. 몽골 침략을 받았던 시기가 우리가 언제예요? 고려죠. 더 정확히 고려가 500년이니까 500년 내내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을 테고, 시기적으로 따져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3세기 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신라라고 얘기했던 무구정강 대장경 다르고, 이 몽골 침략기 때 만들어진 게 2번 선지하고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래서 처음 초자입니다. 초조대장경이 거란과의 항쟁 때 고려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몽골의 침략으로 불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다시 만들겠지. 그 다시 만드는 게 바로 제주대장경이고, 그곳에 또 다른 별칭이 팔만대장경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팔만대장경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지금 1번 무구정강대다란이경하고 연결하는 선지 옳지 않다는 얘기고요. 몽골 침략기와 관련돼서 다시 작성된 거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2번 선지 가보시면 또 역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송과 요의 대장경을 참고하여 제작했다. 이게 바로 처음 초자 초조대장경입니다. 역시 목판이고요. 대장경 들어가면 다 목판이야. 그거 체크해 두시고, 당연히 옳지 않죠. 3번 난데 달마이에서 만들었다. 이놈의 달마는 도대체 이거 간혹가다 이제 뭐 집에 이제 가보면 뭐 달마선사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종종 보이는데, 이 사람은 남북조 시대,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승려죠. 선종을 창시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쪽발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번에 호류사 5층 목탑의 건립에 영향을 주었다. 아니, 목판에다가 불경 새기는데 갑자기 목탑 얘기 또 왜 뜬금포냐고. 그때 여기서는 이렇게 막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뭐 의미도 없는 선지지만 요건 좀 기억해 두세요. 이 호류사 5층 목탑 있죠? 쪽발이 있는 거. 요게 바로 백제 부여 마지막 수도였죠. 그 수도에 있었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그대로 본딴 겁니다. 모양새가 똑같아요. 물론 우리 거는 석탑이고 걔는 목탑이라는 건 잘 아셔야 되겠고, 중국은 전탑 아닙니까? 벽돌탑? 뭐 그런 거 구분하시는데, 백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것이 호류사 5층 목탑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더 뭐랄까, 지금 자료에 있는 문제하고는 연결성이 떨어지는 얘기지만 인지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가나 목판인쇄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다 목판인쇄본이잖아요. 그죠? 금속 활자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뭐 있습니까?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해서 강화천도기 때, 몽골의 공격을 받아서 강화천도기 때 만들어졌던 금속 활자 책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전해오진 않고요. 문헌상 책에서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는데 세계사적으로 공인은 못 받았고요. 그래서 세계사적 공인받은 게 바로 직지심체유절이죠. 줄여서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거,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다 고려 당연히 목판인쇄본 다음에
출판물의 발전과 출판업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출판 부류의 어떤 발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답을 찾는 거는 상당히 쉬운 일인데 선지에 대한 설명이 좀 보강이 좀 됐습니다. 자, 8번 보실게요. 밑줄 친 이 학문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오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키워드가 확실한데 옆에 있는 그 여자 선생님 있죠.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습니다. 자료는 남송식이 이 학문을 집대성한 한 학자의 주장이다. 이것만 봐도 힌트죠. 남송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송나라가 원래 굳건하게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있다가 금나라한테 밀리는 거 아닙니까? 여진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창장강 아래쪽으로 거주지가 따위를 틀면서 바뀌면서 바로 남송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요 시기 때 바로 만든 게 주희 내지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성리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글쎄 이건 좀 성의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성리학 찾으시면 되고 분서갱유가 단행되었다. 성리학이 아시아에 끼친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인데 분서갱유 시기도 옳지 않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 되죠? 진시황제가 언제 사람인데 남송시대하고 또 견주겠어요. 그리고 진시황제는 법가죠. 그래서 이제 유학과 관련된 것을 이제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하는 바로 분서갱유의 어떤 좀 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전혀 성리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리학 창시된 시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분서갱유 이후에 유학의 한 일파로 자리 잡는 게 바로 없어진 혹은 불에 탄 경전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면서 다시 만드는 게 바로 훈과학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리학 이전은 훈과학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말장난치니까요. 자, 2번 신라의 국학이 설치되었다. 자, 신라의 국학 정확히는 통일신라죠. 통일신라의 국학이라는 거 바로 신문왕이 만든 겁니다. 통일 직후에. 그럼 이때만 해도 성리학은 만들어지기 힘들죠. 아니 남송시대 때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 아니야. 당연히 남송보다는 이전의 당나라고. 어떻게 성리학이 만들어졌어요? 훈고학 이래야 되는 거지. 응? 자, 3번 조선의 서원과 향약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렇죠. 이 서원과 향약은 중국에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특히 16세기 이후에 자리를 움켜잡는 사림들이 아주 그 성리학 발아기들입니다. 해바라기처럼. 그죠. 그래서 이 서원과 향약을 한반도에 아주 정착을 시켜버리죠. 또 서원 같은 건 아시다시피 붕당에 우리 조선 후기의 또 얼룩진 역사 중에 하나가 붕당 정치인데 붕당 정치의 또 하나의 근거지가 되고 우리 학교 저 학교 출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학연이죠. 그 다음에 향약 같은 건 양반들이 각 지역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자치규약.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책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걸로 뭐 덕업상권, 과실상교, 환난상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만 실제 그 향약의 울타리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신음하기 바쁩니다. 왜? 그걸로 양반들이 자신의 어떤 입지 강하거든요. 사림놈들이 갖고 있는 그 성리학적 마인드, 위계질서 이것이 향약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거다. 그래서 국사에도 많이 중요합니다만 서원과 향약 나오면 무조건 16세기 이후에 절대 포인트다. 그걸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어요. 뭐 어찌됐건 답은 3번이 확실하고요. 4번 송태조가 문치주의 정책을 추진했다는데 송태조면 조광윤 곧 송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럼 남송시기 이전이잖아요. 남송 때 성리학이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그전에는 유학이라고 해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과학이죠. 됐죠? 5번 고려가 중앙정치 조직을 이성육부로 정비하였다. 자, 뭐 좋습니다. 이게 성종 때다 뭐다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이건 고려 초입니다. 고려 초 때는 그렇죠. 5대 19개 혼란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다 통일한 게 송나라의 조광윤 태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의 그 성리학이 또 원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고려 말인 걸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 시기 고려 앞쪽 시기에는 훈과학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답은 3번이었고요. 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유학의 경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치랑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자, 마음속에 있대요. 마음속에. 마음 심자죠. 심증리죠. 뭐 한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심증리 이렇게 됩니다. 성증리는 성리학이고 심증리는 뭐야? 그렇지. 이게 바로 양명학이죠. 인간의 마음이 우주 만물의 이치다 라고 하는 양명학. 왕수인이가 만든 바로 양명학. 성리학과 양명학은 거의 시험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걸 우리 앞쪽에 이정 테스트 문제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도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또 접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풀어야 될 아직은 지금 시험지 출력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제공이 저한테 안 돼 있는데 해시태그 문제도 역시 또 다수가 출연이 돼 있죠. 자, 그걸로 이제 우리가 다 말을 좀 줄이고 특히 전승록이라는 책 발췌문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또 대표적인 양명학 책이에요. 요건 팁으로 좀 하나 알아두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보고요. 지행합의를 강조했다. 아니, 양명학하면 키워드들이 워낙 많은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행동성으로 알을 발휘시켜야 된다. 요거의 능동성으로 요게 발휘된다.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지식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치양지설이죠. 타고난 지식이 양지고요. 그걸 발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행동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심정리와 함께 양명학의 키워드들이 되는 거죠. 매번 선지에 나옵니다. 답 1번이고요. 명대의 관악으로 자리 잡다. 명나라의 관악으로 자리 잡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 사실 주류를 이루었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양명학이 어떤 특정 국가체제에서 신봉되고 거의 국교화된 적은 없어요. 성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인 건 맞습니다만 자 3번에 사서집주 저술에 영향을 주었다. 이 사서집주를 만든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주희죠. 주자. 아까 왼쪽 하단에서 보셨던 그럼 이건 성리학이죠. 4번 고려가 과거제를 실시하는 바탕이 되었다. 고려 과거제는 고려 앞쪽 시기 고려 앞쪽에 바로 거의 초기입니다. 빛날 광자 광종이 호주에서 넘어온 쌍기라는 중국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역시 훈과학인 거지. 죄송합니다. 성리학일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강항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게 뭐 전쟁 포로죠. 강항 뭐 세이카하고 연결되는 그 성리학의 문호교류였던 이바지했던 사람이다. 그죠? 라장 같은 사람은 에도 막부 때 성리학을 완전히 집대한 사람하고 거의 공식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리학. 답은 뭐 쉽게 찾았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밑줄친 기억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리학이라는 게 철저하게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이거야. 이 성리학의 특징이 바로 위계질서. 아래 위를 따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수준 있게 바로 명분이다. 명분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명자 나눌 분자 써가지고 명분론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관혼상제, 뭐 성인식이다, 뭐 누구 장례식이다, 결혼식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바로 위계질서고 절차니까요. 그런 걸 대단히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관혼상제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의식들, 절차들 그런 건 다 성리학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거는 뭐 가볍게 특히 조선 후기 때 살인놈들이 완전히 17, 18, 19세기를 장악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리학 사회가 완전히 자리 잡아지죠.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뭐 출가 외인이다, 삼종지도다 이런 말들 다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지 조선 초부터 일반화됐던 단어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1번 자료를 보세요. 이 문제의 자료 앞쪽을 보세요. 조선 후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5, 16이라는 조선 앞쪽 시기 때는 이것이 일반화되진 않았던 것이고 이게 완전히 살인들에 의해서 성리학 사회로 정착이 된 조선 후기 때는 이런 것이 점점 더 노골화된다는 거죠. 또 마다들 중심 두 음절로 한자로 장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자 중심의 어떤 상속제도라든지 뭐 제사의 어떤 제사를 혼자 마다들이 지내는 장자가 지내는 뭐 그런 모습들 다 이런 얘기예요. 뭐 놀부전 같은 것이 바로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성리학을 찾아야 되니까 성리학하면 주자 주희잖아요. 그 주자가 만든 성리학 예법서가 주자가래잖아. 그죠? 주자가래와 소학 이런 것들 꼭 성리학에 키워둔 거 인지해 두셔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 됐죠? 자, 1번 선종의 유행 과정을 조사한다. 아니 선종이라는 게 통일신라 말에 우린 정확히는 통일 무렵에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그 당시 통일신라의 신라가 될 때쯤 들어와서 통일신라 말기 때 호족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로 한정시켜도 시기적으로는 조선 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북학파의 주장 내용을 분석하다. 북학이 뭡니까? 청나라를 정벌하면 북벌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정벌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면서 이제 청나라의 학문과 발전된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그가 바로 신학의 한 부류인 중상학파, 곧 다른 말로 북학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아니, 답이 어떻게 되는 건 이미 찾았고 5번으로 찾았고요. 그죠? 북학파의 주장 내용은 이건 실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3번 예수의 선교사. 뭐 마테오 리치라든지 그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천주교와 관련된 거죠. 캐솔릭. 그죠? 그 다음에 유시마 성당 건립에 끼친 영향. 이게 또 얘기하지만 성당 나온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갈고 있는 그 천주교 성당이 아니에요. 유시마 성당이 바로 이게 에도 막부 시기 때 뭐라 그럴까 유교 교육기관이죠. 정확히는 성리학 교육기관.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의 한자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풀이 과정을 통해서 수능 완성 풀이 과정에서 꼭 인지가 돼야 될 내용이다라는 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그 정도로 설명을 해서 이제 챕터 4강의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제 챕터 5강인데요. 저하고 개념 정리를 못했던 파트죠. 우리가 시작을 뒤쪽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얘기를 얼만큼 상세하게 할까 지금 수업 들어오기 전에 조금 이제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만들어 보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워낙 한국사 필이거든요. 이쪽이. 그죠? 왜냐하면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게 거의 우리나라와 연결된 전쟁이긴 한데 그 당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책 제목이 동아시아사잖아요. 이 동아시아 역사 과정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뭐 쪽발이 쪽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의 명나라, 청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청나라는 사실 여진족이지만 이런 식의 연결성에서 이거는 국사가 센 학생 혹은 예전에 국사를 좀 빡세게 공부를 잡아둔 학생은 거저먹기인데 그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겐 조금 까칠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왜 배우나? 뭐 이런 회의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따박따박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도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셔야겠지만 여진의 성장. 물론 우리나라 고려 때 여진애들이 금나라 만들어서 우리를 사대를 요구했었잖아. 자겸이나 부시기 때처럼.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과 이게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 홍치타오의 어떤 그런 모습, 성장 모습 이런 것이 뭐 사르우 전투라든지 영원성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가도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좀 디테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7세기 앞쪽인데 왜냐하면 여진애들이 후금을 만든 게 바로 이제 시기적으로 17세기 초반이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우왕장 할 때 누르하치가 이제 치고 나가면서 이제 급변하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뒤로 한 채 또 얼마 안 가서 정묘란, 병자호란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동아시아사의 대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사 정도의 카바로서는 좀 만점을 얻어내기는 좀 약한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따박따박 잘 보시고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을 먼저 짧은 내용 아닙니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임진왜란 이전의 동아시아 정세 이렇게 됐습니다. 제목이 이제 국사필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명나라인데 이 임진왜란 직전에 명나라는 맛이 가고 있었어요. 이 건국한 시기는 이제 14세기 말엽인데 15세기까지 앞쪽에 가다가 이제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상태가 안 좋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외침을 중국이라는 초강성한 나라의 어떤 위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외침을 많이 당하는데 그게 바로 몽고족의 일환이라고 했던 뭐 애들한테 압박을 많이 하죠. 뭐 토목보해변, 뭐 제가 책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왜구놈들, 우리에게도 늘 압박을 줬던 쪽발이 해적대들, 왜구놈들이 또 이제 명나라 남쪽 해안을 막 집중 공략하죠. 우리가 그래서 내음절로 따져서 뭐라고 그래요? 북쪽에서 유목오랑캐들, 아래쪽에 왜구놈들, 그리고 북로남해라고 그러죠. 그죠? 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는 사실 찬란한 전성기를 구가 안 했었던 건 아니지만 곧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뭐 장거정이라는 사람의 개혁안도 나온다는 걸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명예정세, 자, 북로남해. 이 내음절을 뭐 모르시는 분은 동아시아를 선택을 안 하셨던 분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오일라이트보하고와의 대립 과정에서 토목보해변. 이게 15세기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국 황제가 이게 좀 길박하는 데에도 왕진이라고 하는 환관, 내시의 어떤 말만 믿고 우리가 좀 오랑캐들 밀어내러 가자라고 했다가 거기서 포위돼서 체포되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토목보해변. 마치 우리 예전에 한 고조 때도 이런 띠라이 같은 짓 하면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토목보해변 이런 명사가 나올 때는 이게 뭐다! 라고 하는 거 확정해서 인지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이거 당부드립니다. 토목보해변은 무조건 15세기 명나라가 꺾어지는 구도, 우하양 그래프를 그는 구도에서의 대표적 치욕이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 때는 타타르 부족의 침략으로 수도 베이징이 함락되기도 했었어요. 뭐 함락이라는 표현보다는 포위가 좋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방 오랑캐한테 밀렸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왜구가 중국 동남 해안 일대에서 약탈을 당했다. 남외, 그죠? 동로남해. 자, 요런 상황에서 마치 송나라의 왕안석 같은 개혁가들이 나온 것처럼 여기 바로 장거정이라는 나름대로의 슈퍼스타가 나오죠. 저는 장거정을 대단히 추천을 합니다. 명나라가 꺾이었을 때 우하양 그래프를 긋기 시작할 때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물론 이건 성공은 못하는 거죠. 개혁이라는 게 성공을 하면 체제가 바뀌고 나라의 부국강병이 달성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사람의 개혁안,
개혁 안과 다른 시기 때 나왔던 개혁안 혹은 제도의 변화의 공통점,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를 시키고 싶어요. 자, 보실게요. 토지조사 실시.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사에도 일제강점기 때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실제 뭐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땅을 조사해서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게 아니라 토지를 약탈해가는 숫자니 그 신용이다 보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서의 토지조사의 의미가 뭐예요? 정확히 누구 땅이 얼만큼인지를 알아야지 세금을 걷는다 이거지. 정확히.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세금 부과의 형평성이 생기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러니까 토지조사는 국가 재정을 해서는 필히 꼭 나와야 될 건데, 이 토지조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동아시아사에서. 일제강점기 때 토지 사업은 토지 약탈이라니까. 그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 살짝 시선을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그 조선의 중가로 3번에요. 1번의 정세의 동그라미 2번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게 임진왜란이나 아픔을 주는데, 얘가 바로 센코쿠 시대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만, 토지조사 검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다음 밑줄 보세요. 좋은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장거정과, 그렇죠, 보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나 자료로 주고 공통점보다 토지조사. 그죠? 근데 이런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구분을 정확히 해 두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장거정 마저 더 가볼게요. 1조 편법의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1조 편법이 바로 명나라 때 화폐제도잖아요. 은 중심의 어떤 은본위 화폐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확대했대. 처음 실시가 아니라 기존부터 있었죠. 명나라 초반부터. 그런데 그걸 확대 실시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 체제를 단단히 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장거정 사후에, 뭐 이건 쉬운 얘기인데, 죽고 나서 관료와 그 다음에 그 명청시대 때 최고 지배층들을 우리가 신사층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신진사대보고 부르는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얘네들의 불만이 고조된다. 왜? 얘네들은 기득권이란 말이야. 기득권. 이미 기자, 얻을 득자, 권력체 권자. 이미 얻은 게 많은 사람이면 이 장거정의 개혁안은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을 빼앗아서 혹은 좀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해서 어려운 사람 걷자는 취지에게 도와주자는 취지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장거정이 서슬퍼럴 때는 꼼짝 못했어도 장거정 죽고 나서 뭐래? 이러면서 박차는 거지. 그 얘기예요. 쉽죠? 자, 그 정도 체크해 두시고, 장거정 꼭 명나라 무너질 때 확인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정세. 사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려면 마냥 길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러고 싶진 않고요. 15세기 1400년대 조선의 지배층은 우리가 관악파 내지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그죠? 세조 이후부터는 훈구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부국강병 민생안정 과학기술 발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16세기에 사화를 통해서 집권하게 된 살인노들은 어떤 생각해요? 오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발악입니다. 성리학 발악이고 예법 명분을 중시해요. 그러니 위계서열만 조장하고. 그죠? 제가 아주 극도로 부정적으로 국사 때도 가르치는 파트이긴 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부국강병 민생에 관심을 잃는단 말이야. 16세기 이후에 살인놈들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뭐랄까 국방력도 약화되고 국가 체제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그 거센 전쟁을 2번이나 심하게 당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그냥 쭉쭉 밑줄 가볼게요. 15세기 말 등장한 살인의 훈구의 관악파요. 부정과 비리를 비판했다. 16세기 때 살인이 집권했다. 사화를 통해서. 사화 잘 아시죠?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고. 그런데 또 얘네들은 그렇게도 고생해서 권력을 잡고 지네끼리 또 세포 분열하잖아요. 그지? 아메바처럼. 그게 바로 붕당 정치죠. 붕당 정치는 동아시아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나라가 아주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랜 평화와 군역제도 분란, 국방력 약화. 편하게 가세요. 살인들은 백성들의 삶에 큰 관심이 없는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외침당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 명관은 이 조선과 명나라 건국 시기도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명에게는 4대를 하죠. 물론 이 4대도 무조건적인 섬김이 아니라 자주성이 담겨져 있는 4대입니다. 4대 개념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뭐 조공 책봉 관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진하고 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진과 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 교린이라는 게 한자로 사귈 교자와 이웃 린자예요. 이웃과 사귄다는 얘기인데, 이웃과 사귄다, 교류한다.
말만 보면 이런 식으로 크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건 정확히 얘기해 따지면 우리 조선의 위치가 높고 자꾸 우리란 말이 입에 뱉는데 빼고요. 조선의 입지가 강하고 여진과 외는 약하다. 그래서 밟아줄 땐 차근차근 씹어준다. 강경책과 강경이라는 단어 아시죠? 짓눌러줄 때 확 짓눌러주는 거. 그 다음에 달래줄 때는 또 애써 또 안아줘요. 이게 강경파라고 그러면 안 되죠. 강경책, 강경한 정책, 그 다음에 온건책, 따스하게 안아줄 땐 안아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합쳐서 교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쪽발이를 사례를 들게요. 쪽발이 밟아줄 때는 15세기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것도 안내 문자 와가지고 살짝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놈의 안내 문자 때문에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여러분도 그렇죠? 돌아볼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말의 화두가 바뀌면 안 되니까. 밟아줄 때는 쓰시마섬 토벌 하지 않습니까? 15세기 세종 때. 그죠? 15세기는 부국강병과 국방력이 강하던 시기니까. 근데 달래줄 때는 또 세 개의 항구를 열어줘요. 삼포 개항. 석삼자를 써서 부산포, 영포, 제포. 그런 게 밟아주고 달래주고 이런 것이 혼용되는 걸 바로 교린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명나라는 우리보다 국력이 세니까 그럴 수가 없는 구도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대상은 우리가 보통 4대 교린, 4대 교린이라고 단어를 묶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건 여진하고 그 다음에 외에 해당되는 얘기다. 외국놈들, 쪽발이놈들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차전 이건 15세기의 기본 정서가 그렇다는 거고요. 자, 1번. 이쪽 파트 1번도 만만치 않아요. 잘 보셔야 돼. 따박따박. 자, 먼저 온인의 난이 있죠. 자, 온인의 난이 뭐예요? 이 온인의 난은 그동안 셌던 이 쇼군의 파워가 많이 약화되면서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 거점 세력들이 상당히 세지고 걔네들끼리 다투. 안내문자 또 왔다. 우와. 와. 아니 코로나 어떤 데 걸리고 싶어 진짜. 와. 이거 뭐지? 또 흥분했어 지금. 마음을 안정하고 소리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온인해나는 바로 쇼군의 위치가 떨어지면서 이 다이묘들의 파워가 세지면서 걔네들의 격전을 벌이는 시기가 바로 온인의 난이죠. 이 온인의 난과 관련돼서는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 온인의 난이 다이묘가 세지고 쇼군이 약해졌다의 포인트가 아니라 온인의 난의 시기를 한번 봐봐. 지금 보면 이게 15세기 말이야. 그죠? 15세기 말. 그럼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바뀌는 시기란 말이야. 그죠?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바뀌는. 정확히는 포항강으로 따지면 무로마치 막부인데 요런 시기를 다이묘끼리의 대경쟁 시기를 뭐라고 불러? 정확히 따지면 온인의 난 이후에 센코쿠 시대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포항강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부 삼총사, 가마쿠라 막부 끝났고 무로마치 막부 나왔잖아. 이 무로마치 막부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센코쿠 시대는 이쪽에 포항관계로 포함되는 거야. 센코쿠는. 어떤 애가 이걸 구분하더라고.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그 사이에 센코쿠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센코쿠 시대는 이렇게 무로마치 막부의 대혼란기죠. 이걸 누가 평정하느냐. 이 노부나가잖아요. 그죠? 노부나가. 나가시노 전투. 그죠? 그걸 먼저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적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듣고 적어보세요. 온인하는 이후 각지의 다이묘가 각축을 보는 센코쿠 시대가 전개된 이걸 정리한 게 바로 노부나가. 무슨 전투? 쪽발이에선 전투 이름 정확히 할 건 나가시노 전투하고 그렇지. 바로 밑에 나오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전투 두 개만 아시면 되는 거야. 나가시노 전투에서 노부나가 승리를 하면서 노부나가로 통일이 정리가 된 거지. 그치? 정리가 된 거예요. 그 후계자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야. 기껏해야 바늘장사, 시장에 파는 바늘장사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자수성가한 얘긴 한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혼란이 정리가 마무리를 센코쿠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요, 요 말. 그러니까 요걸 정리한 게 그러니까 정리가 된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 그죠? 노부나가. 그 다음에 그 후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런 아주 다이묘들이 워낙 셌었는데 이게 일단은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각 지역의 다이묘들의 위세는 막강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기의 리더로부터 그걸 권력을 승계받으면서 머리가 아픈 거야. 왜냐면 다이묘들이 다 어느 정도의 군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전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앉아서 숙청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다 반발하겠지. 대외 전쟁을 일으켜서 걔네들의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작업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은 조선 무너뜨리고 명나라 가서 뭐 세계대적 만들자. 이건 어떻게 보면 허풍이고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막강한 다이묘들 사이에서 리더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걔네들의 전력 분산책이 되는 거지. 우린 그렇게 배워요. 꼭 그게 또 정설인 것 같고. 어찌됐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등장을 나가시노 전투하고 노부나가로부터의 권력 승계 그렇게 인지를 해두셔야 될 파트다. 자,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 볼게요. 아까도 위에서 장고정 얘기 나올 때 연결시켜봤죠? 시기도 비슷하고. 자, 갑니다. 전국적인 토지조사, 검지라고 그러죠. 검사한다 땅을, 검지. 이거 아니고 조금만 더 오른쪽 하면 더 퍼큐 나옵니다. 그걸 실시했다.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 이건 누구하고 연결시켜볼까? 장고정은 도량형 통일 안 했는데 여러 나라가 각자 파워를 갖고 서로 사분월대 싸우다가 그걸 하나로 통일했어.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물건이나 무게를 재는 것에 서로 차이점을 하나로 통일한 건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아셔야 돼. 누구지? 진시황지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어떤 애가 왔으면 한무제도 했는데요. 냉정을 찾아라. 한무제 찾아봐. 도량형 통일입니다. 한무제는 한 고조의 왕위를 잇는 애인데 걔가 도량형 통일을 왜 하니? 그럼 한 고조 유방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응? 정확히 나눠야 돼. 서로 4분 5일 됐던 그 수백 년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제가 도량형. 화폐, 문자 통일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래. 진시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서로 다른 시기, 다른 나라의 공통점. 오케이? 그런 거 정확히 인지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농민의 무기를 볼 수 있다. 자, 이 농민이 무기를 갖고 있는 건 이 앞쪽에 센코쿠 시대 때 병농이 일치를 했으니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병농 일치가? 그렇지. 농민이 병사지. 의무병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묘가 야 나가자. 그러면 농사짓다가 왜? 그러면서 삽 들고 나가는 거야. 칼 들고. 그런 거 자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묘를 견제해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무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병농 분리. 그지? 병농 분리. 농민들이 군사력을 감할 수 있는 무기 소유를 엄금한다 이거지. 막는다 이거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병농 분리. 자, 그 다음에 신문간 이동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말은 아니고 이게 성리학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원칙을 잡는다 정도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체크를 하고요. 드디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온 걸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이 터지게 돼 있어.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의 비애, 슬픈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쟁이라는 거 인지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요거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얼마나 갈기갈기 아니면 정확하게 집중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좀 외람되지만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은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죠. 그죠? 임진년에 쪽발이 놈들이 난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중국에서는 어떻게 부를까? 중국 역사 하다 보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명나라가 원군 해줘서 조선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로 또 걔네들도 나름대로 역사를 서술할 텐데. 명나라 애들은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이렇게 부르죠. 조선을 돕는다. 이 원조, 누구를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조선조자야. 원조한다. 조선을 돕는데 쪽발이에 저항하면서. 쪽발이 외자 저항한다 항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항의 원조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어요? 시험 문제에 임진왜란이라고 주면 이건 한국사 필인 거야. 항외 원조와 관련된 역사사실. 그럼 이게 뭔데? 이러다가 틀릴 수가 있다고. 동의어인데 동의어를 모르면 영어도 시험에 성적이 안 나오잖아.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겠어? 그럼 자, 쪽발이는 어떻게 볼까? 쪽발이는 지네들끼리는 도자기 전쟁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격을 해와서 우리나라 도자기공을 모셔가듯이 해서 걔네들이 워낙 차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도자기 제작이 활발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뛰어난 도자기공을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걔네들 말로 걔네 나라의 연호 분로쿠 게이츠 의 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분로쿠 얘네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라는 사이에 걔네들이 썼던 천황의 연호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네들은 별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 우리에게 뭐 큰 전쟁도 아닌 어떤 천황이 다스릴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정도? 뭐 이 정도야. 저는요, 요 단어는 분노가 치밀어서 잘 못하겠는데, 모르죠? 수능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되니까. 이런 말이 바로 임진왜란과 동의어라는 걸 알아두셔야지 다음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이라기 아니라 항해 원조와 관련된 혹은
본로크 게이츠와 관련된 역과 관련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임진왜란인지 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능 특강의 옆에 사이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바이블이야. 수능의 가장 바이블은 수능 특강이야. 수능 특강을 제대로 먼저 씹어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개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 잘 보셔야 돼. 난이도 올라가는 건 다 사이드 때문에 올라가지 텍스트에 있는 문구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자, 갑니다. 도요토미히데요시가 무역 확대와 다이묘들의 군사력 촉진을 위해서 군사력이 낮아지게 한국 침략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센코쿠 시대 직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1592년 이런 연도일 필요 없고 16세기 말이야. 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전개. 여기선 임진왜란은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 땅에서 부산을 향해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정발 장군 이런 사람들 다 열심히 싸우시는데 뭐 신립 장군은 저 충주에서 배수의 진을 치다가 또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가볍게 한번 쭉쭉 읽어볼게요. 전쟁 초반 일본군의 우세에 한성과 평양이 나란히 함락됐다. 뭐 부산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저항 수군과 의병이 활약. 여기서 수군은 뭐 제 입을 거치지 않아도 될 그분 아시죠? 의병 그러면 우리 한국사에서 얼마나 빡세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북인 광해군과 코드가 맞는 북인 출신의 의병장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인홍이라든지 조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오름을 위해서 병사를 일으키는 의병 활동을 하죠. 뭐 편하게 들으시고요. 자, 그랬더니 명예참전 조공국 보호를 위한 중화질서 유지 명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나라인데 자식 나라가 털리니까 누구야 이러면서 왔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라오뚱만도 있죠. 우리 북쪽에 있는 거. 이걸 모르실 분은 뭐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빨리 갈게요. 여기 말입니다. 여기 보호 목적으로 군사를 파병했대. 좋다 이겁니다. 동아시아의 국제전.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거야. 전세 변화. 조명연합군의 평양 탈환으로. 자, 내려왔어? 평양을 쓸어먹었어. 그럼 여기까지 치고 왔다가 이제 전세 역전이죠. 그럼 이 전쟁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일방적으로 조명연합군한테 유리하게 된 것 같은데 난데없는 여기서 사건이 터져요. 난데없는 사건이 바로 뭘까? 벽제간이라고 해서 벽제간.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참인데 이게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저 일산 쪽 고양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쪽에 가다 보면 벽제라고 있어요. 그 납골 땅도 있고 그 무덤도 많은 공동묘지도 많은 곳인데 거기서 백제가 아니야 벽제가 아니야 여기서 뜬금없이 쪽발이한테 털려요. 이여송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이제 대장이 뭐 득이양약에 밀어붙이다가 여기서 그냥 공격에 당하는 거야. 그죠? 일본군에 의해서 패배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의회라는 표현보다 일본군에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어떻게 돼? 이거 봐라 만만치 않은데라고 생각되니까 강화 협상을 하는 거야. 뭐 좋게 다른 말로 하면 휴전 협상이라고 얘기도 좋아.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서 밀어내버리면 다시 쪽발이 땅으로 밀어내면 게임 끝인데 여기서 완패를 당하다 보니까 배패를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어떻게든 손을 좀 맞춰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래서 나오는 게 강화 협상이야. 자, 명분의 백제간 전투 패배 명예 제의로. 자, 명예 제의 비추고 이런 거 말장난 칠 수 있다. 쪽발이의 제의가 아니라 명나라가 제의를 하는 거야. 아시겠지? 너무 화들짝 막 때리다가 막 맞으니까 이러면서 그럼 이게 손을 한번 잡아볼까? 여기서 평화협상 해볼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년에 걸친 협상. 이거 참 적지 않은데요. 여기선 일본의 무리한 요구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 그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일본의 요구. 명황제의 공주를 천황의 후궁으로. 이거 짱깨들이 들을 때 기분 좋겠니? 그지? 명나라 황제의 공주를 천황의 정실부인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고 후궁으로 삼는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 아래쪽에는 남부 사도를 넘겨라. 그러니까 충청 전라 경상 다 남기라는 거야. 넘기라는 거. 이 말이 돼? 명과의 무역 재개.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니까 협상 결렬. 그래서 빵 다시 터지는 게 뭐야? 정우제.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라고. 벽제간 전투 문제 있었던 거야? 평양성을 재탈환하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서울 부근에서 당한 거야. 그러니까 강화협상이 됐어. 지지 멸멸하게 이루어지다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정유재란. 그래서 나오는 게 정유재란인데 강화협상 실패 후에 일본의 조선 재침략 정유재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죽으면서 뭐 또 리더십, 패를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그죠? 갑자기 이제 철군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은 정확히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건 국사에서 빡센 국사일 때 나왔던 거고 이제 널널한 국사에서 나오잖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분명히 나눠주는 건 기본적인 역사학습의 기본적인 톤인 건 맞다 이거야.
그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수인 장군을 빼지 않고 이쪽 파트 설명할 때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 명량이라는 영화 있죠. 그죠? 명량. 그 다음에 노량예전에서 이분은 전사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거 임진왜란이냐 정유재란이야. 무조건 정유재란이야. 그지? 한 번도 지지 않은 이수인 장군에서 뭐 패배는 없었어. 돌아가셨다고 패배는 아니고 쾌성을 거뒀으니까. 자, 거기서는 무조건 임진왜란 당시가 아니라 정유재란 때 명량과 그 노량이 있었다는 거. 이분의 전사지. 그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중간으로 3번 가볍게 읽어주면서 이쪽에 좀 마무리를 좀 가볼게요. 자, 조선 인구가 감소된다. 아니 전쟁 통했는데 인구가 증가될 일이 있니? 이게 뭔 뜬금포야. 농경지가 황폐화된다. 아니 논밭이라고 해서 싸움을 안 해요? 야 여기 논밭이니까 우리 저 피해서 산에 싸우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다 짓밟혀지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 악화 천정 오래 치렀으니까. 명을 숭상하는 분위기. 이거 때문에 명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거야. 가뜩이나 살인 쉐이들이 붕당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뿌리는 살인이잖아. 맨날 중국 책만 봐서 중국화되고 중화사상에 사로잡힌 애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9.4.1생 하는 건 다 조선 정부의 능력이 아니고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명나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화사상이 중국 중심의 사상이 더 강화되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제조지은이야. 제조지은. 황제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거야. 제가 한 팁으로 말씀드릴게. 여기 경기 북부지방에 가평, 뭐 청평 이런 데 있지. 춘천 가는 쪽에 왼쪽에 그쪽에 보면 암석들이 많거든. 암석 산들이 거기에 보면 수백 년 전에 돌로 공예를 하는 석공을 시켜서 살인 위세 높은 놈들이 거기다가 중국 황제 이름 적고 감사합니다라고 새겨놓은 게 있어. 지금 적지 않아요. 아 창피해 죽겠어 진짜. 이게 요즘으로 따져볼 땐 문재인 대통령은 뭐나 별로야. 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동네 뒷산에다가 트럼프 와우 뭐 이렇게 원더풀 뭐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암석에다가 석궁시켜가지고 쓰레기 살인. 그러니까 제조진이라는 단어도 이게 명사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 이후의 움직임이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가뜩이나 있었던 4대 중화사상이 더 강화된다. 오케이? 그걸 체크해 주시고. 자 1번 새끼 얘네들은 무슨 이렇게 새끼들이 많아. 뭐 시모노 새끼, 뭐 이노모 새끼라고 지명이 있어요. 시모노 새끼는 유명한 항구고 이게 새끼가하라. 이 새끼가하라 전투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동군, 그다음에 저쪽은 서군. 무슨 운동회 하는 것도 아니고 동군 서군 아주 주접을 쌓여.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던 동군이 분열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똘마니들의 어떤 격전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얘기했죠? 나가시로 전투 하고 구분하셔야 되고 세키가라 전투로 결과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 승자가 되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에도 막부가 열리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권 장악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소매. 에도 막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도 변화가 심한 거죠. 그런 거 체크해 두시고. 자 명나라 가뜩이나 이제 기울고 있었잖아요. 위에서 북로남해들. 농민의 세금 부담 증가와 환관. 이 명나라가 무너지는 건 바로 이 환관. 내시라고 하죠 우리가. 내시의 횡포가 세요. 아까 그 토목보의 변도 역시 내시의 어떤 발악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있었는데 유난히 심해요 얘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전국 각지의 농민 반란. 뭐 사실 이자성의 난이라는 것도 이제 오른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다 그런 맥락이죠. 나라가 농민 봉기로. 자 여진 누르하치. 이 누르하치. 아골타 이후 그 당시는 그만이었습니까? 또 다른 여진에 수백 년 지나서 스타가 나오죠. 이 바로 팔기체제. 팔기체제를 만들었죠. 이 팔기가 8개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수능특강에 사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행정조직이고 군사조직인데 8기니까 8깃발이니까 8개겠지.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또 낯설게 하기로 낼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가 우리 숨어져 있다는 걸 인지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8기군 혹은 8기체제는 정확히는 24개의 조직이야. 왜? 만주 8기가 있지. 여진족은 자기가 만주족이라고 하거든. 만주 8기, 몽골 8기, 한인 8기. 그럼 8기체제가 세 부족이잖아. 8324 이해돼?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해되지?
그런 거 잘 봐야 된다. 이런 고난이도 문제 하나를 잡음으로써 여러분들이 50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좀 부과되는데 50점은 표준 점수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6월 달에도 우리 동아시아에서 위력을 보여줬지만, 그죠?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아이고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정묘란과 병자론 또 다른 파트에서 다음 강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다가 또 잘리면 이게 좀 안해야만 못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곧 테이프 다음 테이프 올라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